안녕하세요. 박첨세입니다. 앞에서 너무 멋지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일단 감개가 좀 무량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멋진 곳에서 멋진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기록에 대한 강연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두 가지 막막함이 들었는데 일단 강연에 대한 말을 좀 해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강연의 사전적 의미가 외운 것을 이렇게 선보이는 일이거든요. 옛날에 아주 어린 도련님들이 천자문 외워가지고 이제 선생님들 앞에서 외우고 했던 걸 연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친구들이 자기가 뭘 얼마나 배웠는지를 자랑하는 시간일 텐데 저는 배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어가지고 일단 강연이라는 말 자체를 좀 해명하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기록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의미가 있다고 동시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기록이라는 것에 대한 장벽을 좀 많이 깨뜨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기록하는 것들을 그냥 여러분께 편안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주로 후일에 남길 목적으로 어떤 사실을 씀 또는 그런 글이라는 뜻인데요. 사전적 의미에서 씀과 글이 나온다는 게 조금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록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진도 있을 테고 영상도 있을 테고 어떤 무형의 목소리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는데 사전에는 아주 명확하게 쓰고 글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둔 사실이 역시 사전적 의미란 글을 쓰는 사람들의 총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쓰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총 제가 하는 기록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비언어적인 것, 그러니까 제가 언어를 활자라고 가두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아까 사전적 의미에 빗대어서 비언어적인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언어적인 게 두 번째로 있었습니다. 그 하프의 의미요. 대항하고 대응한다는 의미의 반이 아니고 딱 절반 정도 글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완전히 글자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 있는 기록들,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은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언어적인 거, 이상한 거 있습니다. 영화 보고, 사진 안 찍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전 사진 찍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기쁨을 많이 느끼는데, 저 사진 잘 안 찍어요. 아마 오늘도 안 찍을 것 같고, 그런 예감이 강하게 드는데, 저는 그게 좋아요. 왜냐하면, 사진은 프레임으로 작동되는 것이고, 프레임은 일종의 제한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바깥의 것이 있어야만 또 프레임 안이 작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진을 찍으면 제가 눈이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고 있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들고 내가 여기에 사진을 찍으러 온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일을 하러 온 건지 좀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랑 아주 신나게 놀고 독자님들이랑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이때 정말 순간을 즐기고 있었구나. 내가 이때 정말 행복했구나. 기뻤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은 오늘 뭔가 사진 안 찍을 것 같은데 재밌겠다. 이런 식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기뻐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 언어인 것에 대해서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제가 하는 일이랑도 좀 연관이 있을 텐데 저는 대담이 제가 하는 일 중에 반언어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전 얘기를 계속 하죠. 저는 사전을 찾아보는 걸 정말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긍지라는 말을 생각을 해보면 너 좀 긍지 있어 보인다. 너 긍지를 좀 가져.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다고 했을 때 실제로 아는 것은 사회적으로 혹은 학습적으로 체내된 그런 그 단어의 기능을 알 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의 의미들을 찾아다니는 걸 좀 즐기는데요. 긍지의 사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가지는 자랑이라는 뜻이에요. 자랑할 근 가질지라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말이 너무 곱지요. 너무 아름답고 단어 자체의 기품과 위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보기 전과 후로 저는 긍지라는 말에 대해서 가지는 애정의 척도가 많이 달라졌어요. 없던 애정이 마구 솟아나고 저에게도 없던 긍지가 막 생겨나는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광이라는 것을 서두에 깔아두려고 이렇게 앞단을 길게 말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주 사정없이 편애하는 말이 바로 대담이라는 말입니다. 대담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주어 대하여 말함 또는 그 말이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것도 친숙한 단어이고 모두가 아는 단어겠죠. 사실 대화랑도 좀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대담과 대화는 좀 엄연히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대화는 마주 대하여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이야기하는 것, 또 그 이야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대할 대자는 같은데 뒤에 말씀을 뜻하는 한자가 달라요. 대화는 말씀화이고 이제 대담은 말씀 담자죠. 말씀화는 말씀 언과 혀설이 붙어 있는 형태예요. 대화는 혀만 있으면 됩니다. 짓거리는 입만 있으면 된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심지어 두 개일 필요가 없어요. 혀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떠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면 저는 아니라고 말하기 좀 어렵겠다. 왜냐하면 듣는 귀가 있다면 대화? 혀가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성립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대담은 조금 달라요. 대담이라는 글자에는 말씀엄과 불꽃염이라는 한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담은 대화랑 다르게 일종의 불꽃, 스파크가 일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그 불꽃이 하나로는 모자랍니다. 불꽃 염자에 불화자가 두 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담이라는 것은 나와 당신이라는 세계가 충돌해서 만들어내는 그 어떤 열작용에 의해서 불꽃이 일어난다는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불꽃이 만나는 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실 마주하고 대하고 말한다고 해서 늘 이 불꽃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묻는다면 아주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불꽃이 성공적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조금 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주 훌륭한 부싯돌인 셈이지요. 그래서 저를 아주 비벼대면서 그 잠재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을 그 사람의 스파크를 보고 싶어서 계속 요청하고 듣고 묻는 것 같습니다. 사실 대담이라는 말이 아주 쉬운 말로도 번역되기도 해요. 바로 인터뷰라는 말인데요. 인터뷰라는 말 자체도 좋긴 하지만 저는 인터뷰라는 말을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담이라는 한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다면 저는 외래어를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편의상 그냥 서로의 소통을 위해서 인터뷰라는 말을 쓸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도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그러니까 인터라는 영어 어두와 그리고 본다라는 뷰라는 의미가 합쳐진 말인데요.
시선과 노출의 형태가 합쳐진 게 저는 뷰라고 생각을 해요. 뷰가 시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풍광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서로 바라보면서 가지게 되는 각자의 풍경을 바라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대담이라는 말이 한국어로도 너무 아름답고 영어로도 너무 아름답고 그러니까 그 불꽃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의 작용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담이라는 것은 조금 이기적인 마음에 가깝기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말을 들을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궁금해할 수는 없죠. 그 상대를 일반적으로 더 편애해야 가능한 일이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지 않다면 성립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궁금한 이유는 너무나 유일하고 단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배우고 싶기 때문이고 더 듣고 싶기 때문이에요. 아주 원초적인 본능 같은 것이죠. 때로는 아이 같고 좀 응석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궁금하니까 들려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아이들이 왜라는 질문을 정말 끝도 없이 잘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왜 그렇게 말하게 됐냐고, 왜 그렇게 느끼냐고 아주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 같은 마음이 너무 귀하지 않나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내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 아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알고 싶은 나에게 이야기를 좀 들려줄 수 없겠느냐라고 이렇게 다가온다면 혹시 거절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것을 압니다. 당신이 거절할 수 없다는 걸. 그래서 그 쉽게 거절할 수 없는 것을 알고서 요청하고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해준 것에 너무나 최선으로 보답하고 싶어서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듣고 또 열심히 읽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불꽃에 아주 직관적으로 반응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기록을 합니다. 왜 이 대담을 반언어적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발화되는 말은 사실 메타언어적인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넘어서는 것, 글자를 넘어서는 것이 훨씬 많죠.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것도 일종의 언어입니다. 하지만 글자로 옮겼을 때는 이것이 다 표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얼마나 세게 쥐고 있는지, 또 누구를 얼마나 더 열심히 보고 있는지, 그리고 제 표정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이 글자로 옮겼을 때는 충분히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대담이 일종의 반언어적인 행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직업적으로 대담을 할 수 있는 게 참 좋아요. 이렇게 휘발될 수 있는 대화를 정말 100%의 언어로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록할 때는 비언어적인 세계와 완전히 언어적인 세계 그 두 세계를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해야 하거든요. 그것을 정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그 왕복의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독자님들께 잘 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답을 할 때 그 대담자와의 불꽃도 느끼지만 이렇게 양쪽에 있는 언어의 세계로부터도 불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옮기고 받아쓰고 다시 정리하고 이런 일이 진짜 힘들거든요. 인터뷰할 때마다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인터뷰다. 절대는 다시 하지 않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 전후 작용이 저한테 주는 의미가 너무 크고 또 너무 기뻐서 계속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대담은 저는 매일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글자로 기록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뭐 어딘가에 내보이지 않더라도 당신이 느끼고 제가 느낀다면 그것은 또 하나의 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한 대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도 듣는 일이 즐겁고, 비록 지금은 제가 말만 하고 있지만 그 듣는 일이 아주 제 자아의 큰 부분을 형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대담이라는 말에 집착을 해요, 저는. 첫 번째 책도 인터뷰집이라고 했으면 더 잘 팔렸을 수도 있는데 대담집이라고 하고, 또 제가 하는 모든 인터뷰를 인터뷰라고 하지 않고 대담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지금 또 두 번째 대담집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뭐 그 대담자들이랑 소통할 때도, 또 출판사랑 소통할 때도 인터뷰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이것은 의식적인 행동인데요. 제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열심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고, 이것을 알아버린 상태라면 더 열심히 그 말에 순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뷰라는 말보다 대담이라는 이 한국말이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많이 대중적으로 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많이 쓴다고 해서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이 열심히 듣고 또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 글자에 덧대어지면 독자들을 만나게 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책의 모습을 하게 되기도 하고, 언어와 언어 아닌 것을 넘나들면서, 또 저인 것, 제가 아닌 것을 넘나들면서 새로운 세계를 목격할 수 있는 일은 사실 저에게는 대담이 유일한 것 같아요. 책을 읽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하지 않을 이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듣고 요청하고 당신의 세계를 알려달라고 그렇게 응석을 부리게 될 것 같습니다. 글자인 건 글밖에 없죠. 뭐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글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너무나 이렇게 단순하게 분류가 되면서도, 하지만 너무나 복잡하고 이질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자면, 제가 쓰는 글에는 돈 안 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 안 되는 글을 훨씬 많이 씁니다. 애석하죠? 애석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제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배로는 많기 때문이에요. 저는 기록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살아가야 하는 한 인간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고요. 근데 저는 아주 많은 시간을 이 돈 안 되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지는 않아요. 제 영혼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실체화할 수 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제가 쓴 글을 보여줄 것 같아요. 그게 뭐 훌륭한 글이든 훌륭하지 않은 글이든 그냥 방금 휘갈긴 거라도 저는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어떤 보이지 않는 영혼의 풍요를 위해서 이렇게 쓸모없는 일을 지속해서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왜 이렇게까지 아무도 읽지 않고 아무런 돈도 명예도 가져다 주지 않는 일을 왜 할까요? 저도 일기를 쓰고 방금도 일기를 썼는데요. 너무나 중요하죠. 날아가 버리죠. 모든 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지금도 열심히 무언가를 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하는 이 쓸데없는 말조차도 그냥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아쉬운 것이겠죠. 저도 아쉽습니다. 아쉬워서 씁니다. 근데 그것은 저에게 좀 공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죽는 게 무섭거든요. 근데 죽는 일 자체는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을 때 죽는 순간에 내가 이 말 다 못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너무나
그 죽음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제가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진심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프란츠 카프카가 죽을 때 가장 친한 친구한테 원고들을 다 넘겨주면서 나 죽으면 이거 다 불태워달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 안 듣고 그 원고를 싸그리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의 미발표 원고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프루스트도 또 얼마 전에 미발표 신작 책이 나왔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쓴 건지.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 알라딘에 검색해 보시면 버지니아 울프로 나온 책이 1,400권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미친 거죠. 뭘 그렇게 써냈는지. 근데 뭐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쓴 이유를 조금 알 것 같고, 버지니아 울프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편지를 쓰고 생을 마감하는데요. 저는 그 편지에 버지니아 울프의 생이 압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지를 쓰고 생을 마감한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말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인 레너드에게 편지를 썼겠죠. 그런 것처럼 카프카도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 친구가 불태우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서 넘겨줬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를 쓸 때마다 친구들한테 카프카 얘기를 하면서 나는 모든 기록을 너에게 일임할 테니 무조건 책으로 내라. 내가 죽고 나서. 그런 말을 전 진심으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사라져도 상관없지만 사라지고 나서 제 사라짐이 좀 당위성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써야만 했고 읽어야만 했고 그리고 갈 수밖에 없었는지, 제 주변 사람들도 아쉬움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주 필사적으로 제 삶을 해명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말이라는 것은 아껴야 할 때도 있고 삼켜야 할 때도 있죠. 너무 많은 말들이 나와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너무 많은 말을 듣기 때문에 또 방향을 잃게 되기도 하는 것처럼 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글 저도 씁니다. 근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줄 순 없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독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욕망도 있어요. 이 모순적인 글쓰기의 욕망을 가장 빠르고 합리적으로 채워주는 게 저는 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을 다가올 나의 소멸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많은 그런 글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내린 결론이고, 이 결론은 나중에 되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돈 안 되는 글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기를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일기라는 것은 그날 일어난 매일의 일을 기록하는 일인데요. 제 일기장이에요. 더럽죠? 저는 일기를 한 줄을 이렇게 2번 나눠서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5줄이 있다고 했을 때에는 보통 15줄의 글이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 한 칸을 한 번 더 쪼개서 쪼개는 동시에 부풀려서 총 30줄의 말을 내가 할 수 있게 씁니다. 배로 쓰는 것인데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여러 번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로 쓸 때 있고, 뭐 커피 마시고 바로 쓸 때 있고, 정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무작위적으로 쓰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날짜랑 시간을 기록해 놓거든요. 이건 9월 30일
8시 50분에 쓴 거예요. 이걸 다 쓰고 나니까 8시 50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너무나 산발적인 생각을 동시에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생각을 언제 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도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 일기장을 보면 진짜 더러워요. 저기 제 실물 일기장이 뒤에 책상에 있거든요. 이따 보시면 정말 기함을 하실 텐데, 그리고 제가 아주 심한 후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력이 좀 센 편이라 펜을 정말 세게 쥐면 힘이 더 들어가서 손이 더 많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일기를 확대하면 이래요. 뭔 말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진짜 최고의 악필을 자랑하는데, 그러니까 기록에 딱히 의미를 두고 쓴 것 같지도 않아요. 다시 읽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공책이 터져 나갈 때까지 제가 이렇게 마구잡이로 쓰는 데에는 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뱉어서는 안 될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지 못할 말이 너무나 많아요. 저한테는. 저는 감각이 늘 과잉된 상태를 좀 힘들어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화를 잘 못 봐요. 새로운 영화를 잘 못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그것이 너무나 큰 감각의 과잉이라서 좀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좀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다 받아 적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일부 받아 적긴 하거든요. 근데 그 일부 받아 적는 생각들은 대부분 남에게 공유할 수 없는 약간 좀 치부에 가까운 생각들이에요. 아주 원초적이고 유치한 생각, 유해하고 삶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는 생각들. 하지만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나쁜 생각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럴 만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좀 알아야겠어서, 알아야 쓰겠어서 일기를 정말 많이 써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별달리 할 일이 없어요. 다들 뭐 하고 노세요? 너무 궁금해요. 전 너무 단조로워요, 사는 게. 책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누군가의 말을 듣거나 듣지 않거나, 뭔가를 보지 않거나 보거나, 이 정도의 삶의 패턴을 왔다 갔다 하고요. 이외로 하는 활동들은 정말 국소적인 것이고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 그래서 빈 시간에는 달리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일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 내가 방금 읽은 거, 내가 방금 본 거, 내가 방금 들은 것에 대한 생각을 그 빈 시간에 나열할 뿐인데 그게 어떤 일기라는 형태를 띠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자꾸 일기라고 얘기를 하고 글이라고 말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일기에는 독자가 없기 때문이죠. 일기에 독자가 어디 있겠느냐마는 문보용 시인 같은 경우에는 일기로 책을 내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치면 제 일기는 저렇게 아름다운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핏 쓸모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미적으로 아름답지도 않죠. 그리고 게다가 저는 요즘에는 글 쓰는 근육을 더 탄탄하게 만들고 싶어서, 손가락 힘을 좀 더 기르고 싶어서 제가 경애하는 친구가 알려준 방법인데 시간을 10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쉬지 않고 그냥 그 순간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쓰는 거예요. 그 전에 일기를 쓸 때는 그냥 일기 쓰고 싶다라고 하면 썼는데 지금 그렇게 하루에 10분을 무조건 쓰고 그 다음에 일기를 쓴 지 한 일주일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일주일이라고 해도 10분이니까 1시간이 넘어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글을 쓴 거죠. 저는 그것에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10분 글쓰기를 그래서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주 투명하게 나와요. 생각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이 손이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그랬죠? 온몸으로 밀고 나가라고. 진짜 손으로 밀고 나가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데, 그렇게 쓰다 보면 항상 손이 내 앞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나와요. 내가 외면하고 내가 보기 싫어했던 생각들이 이미 손은 알고 있고 손은 쓰고 있어요. 그걸 쓰고 다시 읽다 보면, 아, 내가 요즘 이런 걸 불편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요즘 이런 걸 더 좋게 혹은 더 나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 일기만큼 저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투명한 거울이고 구체적인 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방향을 잃기가 쉽잖아요. 특히 저는 혼자 읽고 혼자 쓰고 혼자 일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제가 잘 하고 있는 건지 제가 맞게 하고 있는 건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저도 알려주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근데 일기를 쓰다 보면 가끔 그렇게 방향을 잃을 것 같을 때 재정비가 되고 새로운 길을 하나 더 둘씩 찾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에게는 그런 의미로서도 아주 훌륭한 도구입니다. 욕망을 마주한다는 건 사실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얼마 전에 쓴 일기에서 배가 아파 죽겠다고 썼는데 요새 시집들이 진짜 많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평년보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 또래의 친구들, 동료들의 시집이 많이 나와요. 너무 배가 아프다고 제가 막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유치해요. 그들의 삶과 내 삶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고 저는 저인데 비교할 이유도 없고 비교해서는 안 되고, 또 비교해서 뭐가 더 나아져요. 그냥 배 아프고 말지.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서 이렇게 잠깐 보는데, 아, 내가 진짜 부러웠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부끄러웠어요. 근데 살면서 부끄러울 일이, 저는 나이 들면서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더 적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제 행동을 선택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들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일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처럼 넘어지는 일도 잘 없을 테고, 뭔가 큰 실수를 하는 일도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많이 없겠죠. 그리고 게다가 저는 이 많은 사람들이 모두 어디를 보며 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시에 나만 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테고요. 또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을 테죠. 근데 그 하나뿐인 사람이 하나밖에 없는 나를 잘 모르게 된다면, 내가 어디로 가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되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를 똑바로 서게 해주고 똑바로 알게 해주는 유일한 친구가 일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외로움도 많이 타고 쓸쓸함도 많이 느끼는 편인데, 일기를 쓰게 될 줄 알고 나서부터는 스스로를 달래는 법을 좀 많이 배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 모든 친구를 다 합쳐도 일기보다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기는 진짜 유일한 거예요. 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말들이니까요. 제가 아무리 훌륭하게 양적으로 많은 일기를 쓰고 좋은 일기를 쓴다 할지언정,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문장 하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여러분의 문장이니까요. 제가 쓸 수 없는 것이에요. 영원히 나의 문장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은 쓰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일함의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글 중에 일기가 가장 탁월한 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돈 안 되는 글은 바로 연서라는 뉴스레터입니다. 연서는 말 그대로 사랑이 담긴 편지이죠. 러브레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연서라는 말을 고집하는 이유도 아까 제가 그 한국어에 집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달 말일이 되면 모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같이 지나온 한 달이 어땠는지 묻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통 그냥 제 얘기를 하고 말아요. 그런데 이 아주 아이 같은 일기를 읽어주시는 분이 1,500명 정도 되시거든요. 이렇게 하등 쓸모없는 이 글을 읽고 심지어 기다려주시고 답장을 해주세요. 제가 어제 세봤는데 152통의 답장을 받았더라고요. 여태까지. 제가 하는 일들이 대부분 이렇게 미스테리한 것들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기적처럼 가깝게 느껴지는 게 제가 편지를 쓰고 답장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강연이 아니라 연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가 같은 시간 속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 문장은 제 뉴스레터를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슬로건 같은 문장인데요. 사실 이 문장에 엄청난 위압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 못할 대단한 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정확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록이라는 게 무언가를 붙잡아두고 기억하고 또 봉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라고 보았을 때 지나가는 시간과 당신을 붙잡을 수 있는 게 역시 나의 글뿐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유효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혹은 얼마나 짧게 머무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잠시 같은 영혼을 서로에게 잘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로서 제 편지가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면 또 하게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 편지는 지난 3월부터 발송되었습니다. 매달 말일에 보내는 편지의 형식 외에 제가 보내고 싶은 것을 무작위로 보내기도 해요. 일기를 보낼 때도 있고 출판하는 과정을 담은 어떤 출판 일지를 보낼 때도 있고 시와 산문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키는 대로 하는데요. 제가 내키는 대로 하는 이유는 이 편지를 읽어줄 당신들을 아주 많이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키는 대로 한다고 해서 내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제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라는 게 얼마나 기적에 가까운 존재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쓰는 글을 매일 읽어주는 누군가 단 한 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누가 됐던 실체가 없던 사람이라고 해도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아주 소수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인지 여러분도 알아주시면 글을 쓸 때 혹은 일기를 쓸 때 더 기쁜 마음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잖아요. 뭐가 지금 뉴스레터 너무 많고 책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책이 아닌 것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장애라는 말이 농담처럼 쓰여지는 이유가 선택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대에 제 글을 읽어주시니 기를 쓰고 더욱 믿고
더욱 더 제멋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마다 정말 잘 모르겠는 얼굴을 상상을 해요. 처음에 편지를 썼을 때 딱 100명이 그 구독 신청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00명이었을 땐 뭔가 아는 얼굴들이 생각났어요. 제 친구 얼굴 혹은 자주 본 독자님 얼굴. 근데 대부분 제가 아는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구체적인 얼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다만 어떤 실루엣 같은 것이 있을 뿐인데요. 흐릿하고 투명하지 않은 혹 하나의 혹은 복수의 얼굴들을 상상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아주 오래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냥 쭉 써버려요. 잘 써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심지어 쓰고 싶지 않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날이 끝났다. 벌써 11월이다. 벌써 내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시간이라는 무시무시한 존재를 그래도 얼마간 견뎌온 나와 당신이 너무나 기특하다고 꼭 말을 해주고 싶기 때문에 쓰는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말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께도 꼭 필요한 말일 것 같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네고 싶은 말이 정확하게 실존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빠르게 닿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진짜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1차원적인 표현밖에 못하고 있는데 진짜 행복한 일인 것 같고 정말 적은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간택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독자를 상상하면서 지나온 힘든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마주하고서 말을 할 수 있는 지금이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저는 앞으로도 잠깐 오래 편지를 쓰겠죠? 대단한 말은 못하더라도 늘 그랬지만 그래도 쓸 것 같아요. 가끔 다른 이상한 글도 쓰면서 당신을 믿기 때문에 쓸 것 같아요. 가끔 사실 이 편지라는 게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가능한 일이거든요. 편지를 써보셔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할까, 아니면 돈을 받아볼까, 아니면 좀 다른 형태로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더라고요. 편지 쓰는 데에는 사실 별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말을 적시해 하고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느끼지 않고 그 읽어주는 수신자를 상상하며 오로지 기뻐하고 그냥 이 정도의 이유만 있으면 저는 앞으로도 편지를 즐겁고 힘들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또 돈 안 되는 글은 책을 위해서 쓰는 글이 있어요. 저는 가상실제 서점 모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자처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이곳에는 오로지 글과 책만이 있습니다. 제가 저를 달래느라 너무 바빠서 책만 읽었을 때 그 책이 어떤 책이었는지를 소개하는 글을 짧게 쓰면서 큐레이션하는 온라인 서점인데요. 가상실제 서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상 온라인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의 경계를 좀 넘나들면서 자유롭게 존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독자들의 경험을 확장시키는 데에 목표를 두고 이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돈 안 되는 글에서 소개드렸던 일기 그리고 연서 그것이 가진 두 가지 속성,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근데 동시에 독자가 있다. 이 속성을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것이 바로 제가 모의를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사실 거창해 보일 수 있는데 엄청 소박한 일이에요. 그냥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리고 저와 함께하는 동료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 느낀 것, 바라는 것을 쓰고 당신에게 소개하는 그런 장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돈 전혀 안 됩니다. 남는 게 없는 수준이 아니라 깎여 나가는 수준이에요. 아름다운 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짓을 왜 하고 있을까요? 딱 언제까지만 해야지. 딱 얼마만큼만 해야지. 이런 단기적인 목표도 없고요. 뭐 엄청 모나게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이 딱 좋다는 생각뿐이고 그냥 계속 읽고 쓰고 싶다라는 생각뿐입니다. 저와 제 동료는 이런 일을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왜 하고 있을까요? 모의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좀 상상해 볼 때가 많아요. 많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났을 법한 일 중에 너무나 끔찍한 일이 제가 정말 더 구린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그 가능성. 정말 더 별로인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 염려입니다. 이 책들을 읽지 않았더라면, 이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독자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난 얼마나 조잡하고 또 편협하면서 협잡스럽고 구린 사람이 되어 있었을지 뭐 안 봐도 뻔해서 진짜 끔찍하거든요. 그래서 모이는 그 존재만으로도 저를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아이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저에게 연결감을 주죠. 동료와 연결될 수 있고 독자들과 연결될 수 있고 또 수많은 책들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모이에게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미 저에게 주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욕심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제가 바라는 것은 스스로 지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럴 때마다 동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듣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소리보다는 그냥 최대한 오래 훌륭하게 그리고 쪽팔리지 않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뿐입니다. 저는 보통 한 달에 10권의 책을 고르고요. 한 권당 짧게는 400자에서 800자 정도의 글을 씁니다. 이게 최근에 지난달에 10번째 책으로 골랐던 조금은 덜 외로운이라는 책의 큐레이션 노트인데요. 밑에 보면 저건 탈락한 거예요. 쓰지 말자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모든 원고를 육필로 쓰는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더러운 글이 이렇게 깔끔한 아름다운 형태를 갖고 이제 책을 구매하는 여러분들께 닿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원고 쓰는데 거의 막 반나절 걸렸어요. 막 밤을 샐 때도 있었고 12시간, 막 8시간 걸릴 때도 있었는데 지난달에 제가 5권 고르고 이제 제 동료가 5권을 골랐는데 제가 한 4,500자 정도를 45분 만에 쓰더라고요. 그때 약간 혼미했어요. 진짜 내가 미친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근육이 생긴 거겠죠? 근육이 생긴 거고 단련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기뻤고 그렇다고 해서 고민 없이 쉽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쓸 때마다 어떤 형식과 뉘앙스가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선상에서 발전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막힘을 종종 느낄 때가 있는데 그때는 슬프지만 그래도 저한테 근육의 흔적이 남은 것 같아서 좋아요. 그것만으로도. 만약에 읽고 쓰지 않는다면 또 다시 물렁해지겠죠? 근데
열심히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근육이 있었던 자리는 또 쉽게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감각만은 저한테 선명하기 때문에 저는 언제고 다시 아주 단단한 손가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손과 몸을 가지게 된 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이 안 되는 글, 깎여 나가는 글을 쓰고 있다 한지언정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기특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조금 되는 글을 가끔 쓸 때가 있어요. 주로 청탁이 들어오는 일일 텐데요. 청탁은 뭐 주로 에세이일 때도 있고 최근에는 시 한 편을 청탁받아서 시를 쓰기도 했고요. 혹은 그냥 어떤 무형의 청탁이 들어오기도 해요. 저는 이 강연도 일종의 청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가끔 돈 되는 글이 저에게 살며시 죽을 것 같은데 싶으면 이렇게 잊지 않고 하나 둘씩 찾아옵니다. 그래서 글 쓰는 삶을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렇게 연명하고 있습니다. 돈 되는 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어요.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더 돈 되는 글을 많이 써서 이것에 대해서도 아주 진한한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시를 쓰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 시를 쓰고 싶은 건지, 시처럼 보이는 걸 쓰고 싶은 건지, 시처럼 읽히는 걸 쓰고 싶은 건지, 시의 형식을 모방하고 싶은 건지, 시인이라는 말을 쟁취하고 싶은 건지, 등단하여 제도권의 승인을 받아내었다는 권력감에 취하고 싶은 건지, 시집을 만들고 싶은 건지, 시집을 내고 싶은 건지, 시집의 담론에 참여하고 싶은 건지, 시를 읽고 싶은 건지, 시를 낭독하고 싶은 건지, 시를 쓰지 않고 싶은 건지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이건 얼마 전에 동료 시인과 오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쓴 글의 일부인데요. 시는 제가 열심히 앞에 1시간 동안 말했던 글의 모든 속성을 배반하는 일인 것 같아요. 쓰면 쓸수록 모르겠고요. 뭘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게 제가 뭘 원하는지 모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글을 썼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는 시를 너무 잘 쓰고 싶어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다른 글, 그러니까 일기, 뭐 혹은 연서, 어떤 청탁받은 원고, 큐레이션 노트 이런 걸 잘하고 싶어서 울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하기 싫어서 운 적은 있어요. 다들 있잖아요. 근데 뭐가 너무 잘하고 싶어서 울어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잘하고 싶은지조차도 너무나 불투명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이상한 눈물을 흘리고 있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것에 대해서는 쓰지 못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서 그냥 이런 정도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것도 시도 저는 육필로 쓰는데요. 시를 쓸 때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노트가 이렇게 넘기는 거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앞과 뒤가 있는데 그렇게 재본된 공책을 뒤집어서 뒤에서 붙었어요. 그러니까 펼치는 방향이 반대로 되게, 그래서 거꾸로 써내려간다는 느낌을 받게끔 쓰거든요. 근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쓰면 그 방향 감각이 완전히 전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를 얼마나 썼는지가 좀 많이 더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좀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육필로 쓴 다음에
다시 컴퓨터 원고로 옮기고요. 그렇게 옮길 때 더 쓸데없는 말들은 탈락됩니다. 육필로 시를 쓰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원하는 걸 모두 다 써야 통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보여줄 수 없는 것도 시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통쾌할 때까지 다 쓰고 그 다음에 보여질 수 있는 형태로 가다듬어서 이렇게 시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고 싶었고요. 말을 하는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선가는 여러분이 모르는 여러분에게 보여줄 어떤 미래의 글들도 열심히 쓰고 있겠거니라고 상상해 주시면서 기특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까지 와주셔서 그 마음과 발걸음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멋진 자리 기획해주신 출판도시 인문학당과 담당자님이신 박상현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